네, 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저한테 20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20분 동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수박 겉핥기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여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게 어떤 것인지 느끼는 정도의 어떤 맛배기 정도라도 될 수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용어 그 자체가 나온 건 1992년에 처음 소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제 SF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 작품 굉장히 좋은 작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소설 진짜 그 책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한 페이지를 이렇게 그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메타버스라고 쓰여져 있는 용어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쓰여진 용어였는데 제가 여기 좀 주목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제 위에 이제 재밌는 글들이 나옵니다. 이제 스펙이 쓰여져 있는데 한쪽 면에 2K 픽셀 그 해상도가 돼 있는 어떤 안경 같은 3차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눈에 붙이는 뭔가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레오로 디지털 사운드를 저 조그만 이어폰으로 전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지에는 사실 안 나오는데요. 다른 페이지에 주사율까지 나와요. 72Hz라고. 그러니까 92년이니까 지금 이게 2021년이니까 19년 전이죠. 아니 19년 전이 아니네요. 29년 전인데 29년 전에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최근에 진짜 많은 그 판매를 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제품이 있죠. 페이스북에서 2013년에 인수한 회사를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끌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대박이 난 이제 퀘스트 2인데요. 퀘스트 2의 기술 스펙을 제가 잠깐 여기 옮겨왔어요. 보시면은 1832에 1920. 네, 이게 거기에다가 주사율 72Hz거든요. 예, 이게 참 30년 전에 이야기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맞췄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스펙에 있는 어떤 제품이 등장을 했다. 그런 것도 또 좀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런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특히 VR, AR 디바이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일반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증거는 숫자로도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폰 세일즈 이거는 그 데이터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게 좋은데 의외로 외우기가 되게 쉬워서요. 저는 이거 장표 없이도 항상 외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007년에 6월달에 발매가 되죠. 6월달에 발매가 됐을 때 140만 대가 판매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136만 대라고 하는데 뭐 140만 대라고 대략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8년 한 해 동안 1,100만 대가 나가는데 그냥 말하기 편하게 1,000만 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11월 27일인가요? KT에서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아이폰 발표하면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2009년 총 판매량이 대충 2천만 대. 그 다음에 2010년에 4천만 대. 2011년에 7천만 대인데 대충 8천이라고 생각하시면 140만 대 빼고 나서는요. 2008년에 1,000만 대 그 다음에 계속 2배씩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이러면 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대략 2009년에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기분이 느끼기 시작해서 아마 2, 3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완전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었던 그 역사적 흐름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퀘스트 2 포함한 이런 그 가상 디바이스, 퀘스트 2 디바이스는 어떻게 좀 되고 있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이제 리프트라고 하는 제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양치기 소년 기술이란 욕까지 먹었죠. 다들 VR 시대가 온다는데 도대체 VR 시대는 언제 오는 거냐? 그래서 한 5, 6년 지나니까 예를 들어 뭐 코로나19가 한참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데에서는 기어 VR 사업을 접는 선언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아무도 안 믿어주는 상황에 갑자기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 후반부에 이런 일이 이제 닥친 거죠. 페이스북은 그 애플처럼 이제 그 하드웨어 컴퍼니가 아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정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스팀이라고 하는 어카운트 계정이 있는데 스팀이 이제 그 게임 쪽 그 포탈 1등 하는 것 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정에 그 기기 접속 스펙이 이제 집계가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페르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거기 접속하는 건 또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뭐 대략적인 샘플링을 가지고서 추산을 한번 해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발매가 됐거든요. 작년 10월에 발매돼서 3개월 동안 판매된 대수가 뭐 그 추정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략 100만 대에서 200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숫자는 아까 애플 아이폰이 첫 해 6개월 동안 판매된 숫자와 대략 비슷하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보다 중요한 건 올해 판매 추이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공식적으로 지금 어나운스가 나온 게 전혀 없는데 제가 또 지인들이 이쪽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특히 소프트웨어 앱을 갖다 많이 파시는 분들은 이걸 추정을 하지 않고선 시장 규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 포함해서 추정한 데이터가 대략 6주차, 그러니까 올해 1월하고 올해 2월 2주 정도까지의 추정치가 대략 한 250만 대 정도 는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250만 대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350만 대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올해 말까지 가면 무조건 1000만 대는 넘는다는 게 공통적인 전망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퀘스트 3가 또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저변이란 측면에서 아이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세일즈 그로스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뜨겁죠. 아마 SK텔레콤이 페이스북에서 정식 발매를 받아와서 정식 발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나오자마자 다 매진이 된 것 같은데 거의 뭐 몇 분 안 돼서 모든 제품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품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해보시면 압니다. 그냥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반전할 거라고 느낀 게 작년 10월 달에 저희 큰 아이한테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2007년에 아이폰 봤을 때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때 아이폰을 보는 순간 스마트폰 시대가 진짜 열리겠구나 하는 걸 딱 감이 왔거든요. 사실은 숫자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숫자는 이 비트세이버라고 하는 앱이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넘버 1 앱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세이버가 이제 대략 한 400만 카피 정도가 나간 걸로 보고 그다음에 4천만 곡 정도의 곡을 팔았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곡을 팔았고 BTS라든지 그린데이 같은 친구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곡수를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추정치 매출액이 대략 한 2천억 대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천억 감이 잘 안 오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메타버스의 총알하고 불리고 있는 로블록스의 2020년 매출액이 1조가 안 됩니다. 9,8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매출 1위 하는 앱은 우리나라 기업이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M인데 이게 한 2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2조 원하고 2천억하고 1등 하는 앱끼리 비교하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대단하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뒤집어 생각하면 2조 원짜리는 지금 수십억 대 인스톨 베이스에서 나온 매출이고요. 지금 이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앱은 사실은 수백만 대 인스톨 베이스에서 그만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톨 베이스에서는 수백분의 1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이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큘러스 스토어에서 올해 이제 그 오큘러스 스토어에서만 발매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올해 2월달에 페이스북의 발표에 따르면 6개가 100억대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죠. 지난 수개월간. 이 이야기는 이젠 더 이상 다른 거를 개발하지 않고 VR만을 위한 이런 메타버스만을 위한 것을 개발해도 충분히 스튜디오가 먹고 살 거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플라이 휠이 돕니다. 이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레버뉴가 나기 때문에 좋은 앱들을 많이 개발한 스튜디오가 증가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경험이 좋아지니까 디바이스의 판매가 늘고 디바이스의 판매가 또 늘면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의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를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본 게 저 수치인데 이 카피가 팔린 것보다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게 저 보이는 것처럼 곡들이 팔린 거거든요. 2천만 곡씩 한 곡당 2부씩 그 다운로드를 받는데 그게 한 2천만 곡. 그다음에 1.5부씩 다운로드 받은 거는 이게 이제 번들이거든요. BTS 같은 경우에 이제 앨범에다가 몇 곡씩 넣는단 말이에요. 그건 1.5부씩.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음악을 소비하고 그 사는 관행도 크게 바뀌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애플이 드디어 발표를 합니다. 애플의 그 디바이스가
이제 VR 디바이스가 내년에 이제 발매가 될 거라는 루머가 이제 많이 돌았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금까지 이제 새어 나온 루머를 바탕으로 이제 디자이너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3,000불.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299달러니까 10배죠. 10배 정도 가격대를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8K 해상도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재밌는 거는 애플이 여기에 라이다를 집어넣을 거다. 5m짜리 소형 라이다. 지금 아이폰 12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알겠네. 그냥 감이 딱 왔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1이란 영화에 나온 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의 퀘스트 2만 하더라도 안전지대를 설정하거든요. 이렇게 가디안이라고 해서 내가 메타버스에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공간 컴퓨팅. 거기 들어갔을 때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패스스루 모드라 그래가지고 바깥에가 보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라이다가 들어간다는 거는 5m 정도거든요. 5m 정도의 3차원 클라우드가, 그 클라우드 포인트가 들어오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우리가 디텍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걸어 다니면서 할 수도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런 거 쓰고 강남역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실지도 몰라요. 다만 내년에 발매할 때 그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넣어서 발매를 하게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죠. 왜? 이번에도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어제 업데이트가 됐고, 어제 업데이트 선언이 나왔고, 버전 28이 제가 이제 그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받을 예정인데, 그거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주사율을 120Hz로 올린다. 아까 72라 그랬잖아요.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주사율이 120으로 올라갑니다. 소프트웨어를 언락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이제 이걸 쓰고서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로지텍의 키보드 같은 경우에 완전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키보드를 가져갈 경우에 그냥 이거 뒤집어 쓰고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해서 지금 집에 막 도착했다고 지금 문자가 와가지고 이게 업데이트 되면 나도 저기서 일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기능을 넣어놓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를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는 그 그림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ASF라고 하는 곳에서 네 가지로 분류한 분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김상균 교수님이 이제 메타버스란 책에 그 분류를 이용해서 책을 쓰셨죠. 그다음에 스파이스 모델이라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너무 아카데믹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접근보다는 여기에 있는 8가지 엘리먼트, 8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접근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냐 하면은 데이빗 바스추키, 지금 로블록스 공동 창업자죠. 로블록스 공동 창업자가 작년 말에 RDC에서 키노트 했었던 그 영상에서 제가 그냥 직접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떨어집니다만 설명드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미입니다. 첫 번째는 미, 나를 갖다 대신하는 가상의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그게 아바타가 됐던 글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거를 디지털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등장을 해야 돼요. 항상 세계관이 등장을 하고, 그 세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하고의 사이에 밀리언스 오브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많은 경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이 세계가 일단 충족이 되면 메타버스의 크리에이션은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것도 메타버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계정에서 나라고 하는 계정이 있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행위는 뉴스를 공유하거나, 그 다음에 남들이 사진을 올린 걸 본다거나 뭐 이런 종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메타버스는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요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특히 이 데이브 바스추키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 같이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걸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시빌리티하고 세이프티를 넣어놨어요. 안전성하고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각이나 도덕 이런 걸 많이 넣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포트나이트하고 로블록스를 얘기할 때 둘 다 10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로블록스는 부모님들의 엄청난 서포트를 받고 있고 포트나이트는 못 받고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로블록스는 부모들한테도 이 세계에서 자유도를 가지고서 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안전성이라든지 아이들의 도덕이라든지 안에 윤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들어간 거죠. 그것이 세계라면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종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는 이코노미를 얘기하죠. 왜? 메타버스에 생활하는 생활이 길어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한다면 그 액티비티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럼 그 경제 활동을 화폐화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현재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로벅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양한 메타버스를 넘나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표준화된 어떤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표준화된 기술로 가장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NFT,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그냥 2D라든지 개념적인 어떤 연결고리만 있는 메타버스보다는 역시 눈으로, 귀로, 우리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머시브한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질 거라서 여기에 이제 VR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하나가 될 리가 없겠죠.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메타버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사이가 굉장히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 프릭션리스, 그리고 혼자만 즐기면 무슨 메타버스가 되겠습니까?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빌드하고 같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렌즈라고 하는 8개의 요소가 같이 공동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메타버스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험도 완전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디자인도 엄청 다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존 레전드의 공연을 웨이브 XR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완전 똑같게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게 픽사 애니메이션에 마치 점프인한 것 같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연출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그 세션에서 이제 어메이즈 VR 이제 대표님께서 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게임이 메타버스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블록스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로블록스 얘기할 때는 로블록스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걸 또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게임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로블록스 플라이 휠은 뭐냐하면 게임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종류가 그 안에 굉장히 많아지게 될 때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간을 쓰게 될 것이고 MAU가 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레베뉴가 늘게 됩니다. 매출이 늘게 되겠죠. 매출이 늘면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개발자들한테 다시 나눠주죠. 로벅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개발자들이 여기에서 이익을 얻으니까 더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되면은 점점 더 좋은 게임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게 이제 로블록스의 플라이 휠인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많죠. 자유도도 중요하고요. 이코노미에서는 이제 NFT가 워낙 지금 뭐 핫하기 때문에 뭐 데퍼랩스 이제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곳에서 올해 이제 NBA하고 같이 NBA 탑샷을 딱 런칭을 하면서 사실은 단 2개월 만에 누적 매출액이 지금 2,800억, 3,000억 넘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어쩌면 NBA가 가장 많은 돈을 여기에서 벌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뭐 2019-20 시즌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유명한 그 또 농구 스타의 덩크슛 장면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에 지금 2억, 3억 이렇게 거래가 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도 나왔고, 당연히 디지털 아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블라우 같은 EDM 아티스트는 이렇게 경매를 통해 가지고 33장의 디지털 앨범과 그다음에 저기 보여드리고 있는 저런 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그 LP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금은 더 이제 그 공격적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미 어워드에서 이제 노미네이트도 되고 하는 뭐 탑 뮤지션이죠. 킹스 오브 리언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 날 스포티파이 같은 데 새 앨범을 이제 발매하면서 동시에 50불의 NFT를 굉장히 많이 발매를 해서 이거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디지털 앨범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NFT 골든 LP도 주고, 그다음에 디지털 컬렉터블 할 수 있는 앨범 아트워크까지 주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한정 수량을 찍었어요. 그리고 주문 안 된 거는 다 소각을 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한 200만 불 이상 매출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거는 아까 EDM 아티스트랑은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킹스 오브 리온은 스트리밍의 시대에
한정된 것들을 나의 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팬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활용한 케이스라 조금 다릅니다, 둘이.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가능해졌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NFT 세일즈를 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오픈시라고 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표준 자체는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ERC722나 ERC125 같은 표준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굉장히 쉽게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 작업을 민팅하고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매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이 됐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동작하는 것처럼 ERC722나 ERC125 같은 NFT 기술은 기본 프로토콜의 역할을 했을 뿐 지금 현재의 이런 열풍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서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타버스하고 유니버스하고 연결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 우리나라에는 클래스V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그 교육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을 같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스페이셜 같은 회사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이게 가장 크게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자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범위를 넓힌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AR 전용으로 만들었었지만 AR뿐만 아니라 VR 사용자, 그 다음에 모바일 사용자, 그리고 웹에서 접속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들어와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분야가 아마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페이스북의 인피니티 오피스 같이 메타버스 상에서 일하는 솔루션이나 이런 쪽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이제 그 사이테이션 하는 말입니다. 이제 ILM이라고 디즈니 회사가 됐죠. 원래는 이제 조지 루카스가 만든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이라는 어마어마한 특수효과 회사였는데 픽사에 인수가 되고 지금은 디즈니 컴퍼니가 됐죠. 거기에 이제 빅키덥스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가는 거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단방향으로 전달만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스토리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유저가 그 세계관, 즉 기본 스토리 자체를 그 기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무결성을 훼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기는 원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스토리와 함께 살아가는 스토리 리빙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세계를 구성하면 그것이 하나하나의 단일 메타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들이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삶을 앞으로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